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가끔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대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럼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돈이 많았어요. 농담입니다. 하지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해요. 제가 결혼한 건 23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돌도 채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고 병원에서 남편분 하던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의 아니게 젊은 과부가 되었죠.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친정이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만 대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아버지, 저요. 애기 분유값이랑 병원비 좀. 그래, 통장에 돈 넣어놨다. 돈 떨어지면 바로바로 말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저는 그때 세상에서 제일 멋졌어요. 엄마도 매주 반찬을 싸다 주셨는데 냉장고에 반찬을 쌓아놓고는 항상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밥이라도 잘 먹어야 돼. 이 와중에 얼굴 살 빠지면 안 돼. 괜히 사람들한테 가여워 보이잖아. 그래서 저는 과부지만 언제나 생기 넘치는 얼굴로 다녔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어머, 아이 얼굴에 꽃이 피었네. 요즘 연애하나 봐. 라며 농담을 하시면 속으로 엄마표 장조림 덕이에요 했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그 빈자리를 아들 하나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제겐 아들의 인생의 전부였죠. 아들은 어려서부터 영특했어요. 알파벳을 가르치기도 전에 엄마 이거 B지?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바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넌 의사해라.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자랑스러운 의사가 되었죠. 아들이 결혼할 땐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를 바랬습니다. 근데 글쎄, 그 며느리가 지금 제 목숨을 노린다는 녹음을 듣게 될 줄이야 몰랐네요. 인생이랑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더니 딱 제 짝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드디어 저도 마음 편히 혼자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지만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 인생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나도 날아볼까 하는 설렘도 잠시 제 인생의 계획표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가 편히 혼자 지내겠다고 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애교를 떨더라고요. 이거 사람 참 난감하죠.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난 혼자 사는 게 꿈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저는 결국 두 손, 아니 두 발까지 다 들고 말았어요. 마지못해 아들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차려져 있고 며느리가 다정한 말도 해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오래가지 않더군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점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루는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영 이상한 겁니다. 아들이 저를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저녁 내내 말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놈이 오늘 병원에서 무슨 사고라도 쳤나? 저도 애써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건네는데요.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며느리더러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내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려고 왔냐 라면서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원래 농담은 자주 해도 사람 면박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런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혼자 살았겠죠.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은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들은 그걸 또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며느리 편을 들면서 오히려 저한테 말조심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놈의 불효자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죠. 너는 수빈이가 말하면 무조건 그게 옳은 거냐? 지 아내 말 듣고 쪼르륵 엄마한테 와서 말 조심하라니. 이런 후레자식 같으니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딱 너 보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이렇게 우습게 봐? 엄마, 난 그냥 수빈이가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상처? 네 마누라가 거짓말로 내 가슴에 못 박은 건 안 보이냐? 그리고 수빈아, 너도 잘 들어라. 어설픈 거짓말로 어른 기만하면 결국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런 얕은 수작 부릴 시간 있으면 가서 네 인격이나 더 키워라. 엄마! 어머님, 전 진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억울. 너 지금 억울하단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진짜 억울한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왕 시작한 연극이면 끝까지 잘해보지 그랬니. 사람 속이는 재주도 없으면서 왜 헛수고를 해? 가끔은 인생에서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터트려줘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순간 며느리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나니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동안 살림을 안 하는 것도 참고 친구 만난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집안은 냉전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현관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평소보다 톤이 높았고 화가 단단히 난 느낌이었죠.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 앞에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들이 큰 마음 먹고 사준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미워하니 그걸 제가 훔쳐서 중고로 팔았다는 거였죠. 아니 세상에, 제가 며느리 가방을 팔아서 뭐 하겠어요. 게다가 전 명품 가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터지려는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울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자기 가방을 팔고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명품 옷까지 사 입는다고 하더군요. 저 진짜 억울했어요. 저 옷 한 벌이나 사주면서 저런 소리를 하면 또 몰라요. 저희 동네 친구들 다 같이 시장 옷만 입고 다니는 처지거든요.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은 아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저에게 달려와 따지는 겁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평소에 수빈이 싫어했던 거 알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빈이 가방을 팔아서 화풀이를 할 수가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평생 돈이 부족했니? 명품이 탐났겠니? 하다 며느리 가방이나 훔쳐다 팔아서 복수할 만큼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냐? 그럼 그 비싼 가방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겠어. 집에 엄마랑 수빈이 둘밖에 없었는데 수빈이가 자기 가방이 사라졌다고 울면서 나한테 말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해야 할 일은 아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아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부터 하는 거야, 이 진상아. 이 나이에 아들한테 도둑 취급까지 당하는 내 심정이 어떤지 너는 알기나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응?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고는 제 말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이럴 때 심호흡 크게 하게 되더라고요. 혈압약을 일해서 먹는 건가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명품이고 뭐고 관심 없던 제가 다음날 바로 온 집안을 싹 뒤졌죠. 그랬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잃어버렸다던 가방이 침대 밑에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며느리의 이간질이라는 게 분명히 했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번뜩였습니다. 이참에 며느리의 본색을 확실하게 밝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아들이 퇴근할 무렵에 며느리와 아들 둘 다 거실에 앉히고 침대 밑에서 찾은 명품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빈아, 이거 네가 그렇게 찾던 가방 맞지? 너희 부부방 침대 밑에 떡하니 있더라.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벌인 거니? 어디 오늘 한번 말해봐라. 어머님, 그게 저도 가방이 거기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끝까지 발뺌 말래? 네가 날 무시하는 건 참아도 이딴 싸구려 이간질은 절대 용납 못해. 다시는 내 앞에서 이런 얕은 수작 부리지 마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당황한 며느리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너는 이러려고 돈 주고 그 귀한 명품 가방을 샀니? 고작 네가 이렇게 후진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 얼굴도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아들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감히 제 앞에서 헛소리도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삶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내심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 인내심도 바닥이 났죠.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내쫓아야겠다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 부부를 얹혀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너희 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떨어져 지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아? 편해? 수빈이 네 아내로 받아들인 건 네 선택이니 존중한다만 내 집에서 나까지 속썩이면서 이간질이나 하는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살 이유는 없잖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안하지만 사람 성격 쉽게 안 바뀌어.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 따로 나가 사는 게 서로 좋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애들한테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어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제가 딱 정신이 돌아왔죠. 어머님, 저희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돈 없는 거 아시면서요. 어머님은 집도 있고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마음 넓게 하나 집 사주시면 어디 덧나세요? 작은 아파트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님 귀찮게 안 해드리고 조용히 살게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이젠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하더군요. 아들이 의사인데 집 구할 돈이 없다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었죠.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제 집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호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다. 너희 살 집을 왜 내 돈으로 마련하니? 살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너희가 독립해서 살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도진이 너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이젠 아주 끝까지
내 등골 빼먹겠다는 거냐? 꿈도 꾸지 마라.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연기도 참 잘해요. 하지만 전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들은 제 집에 들어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당시 아들이 다니던 대학병원 근처에 18평짜리 반전세 아파트를 얻어 나갔어요. 이사를 나가던 날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제가 세상 나쁜 엄마가 된 것처럼 억울하고 서운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짐을 싸서 집을 나갈 때도 아들은 계속 절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원망스럽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죠. 아들 부부가 분가한 후 반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서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슬슬 허전해지더군요. TV랑 혼잣말로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가끔은 제가 제정신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즈음부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거지요. 아들과 함께 살 때는 저만 보면 얼굴을 돌리고 무표정으로 지나가기 바빴던 며느리가 이젠 매주 찾아와서 살갑게 애교를 부리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어 경계를 했어요. 원래 갑자기 사람이 잘해주면 의심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어지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까지 사다 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렇게 며느리가 갑자기 천사로 변한 덕분에 제 일상은 화창한 봄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봄날엔 꼭 꽃가루 알레르기가 따라오는 법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알레르기 같은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한창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택배가 올 것도 없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우리 집엔 보험도 필요 없고 정수기도 필요 없는데 웬 영업이지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분이 너무 간절하게 서 있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 젊은 여성은 자기를 우리 며느리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그 젊은 여자를 잠깐 집에 들였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꼭 들어보셔야 돼요. 하면서 자기의 휴대폰 녹음 파일 하나를 들어줬어요. 살다 보면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법이잖아요. 네, 제가 그걸 듣고 말았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 우리 며느리였어요. 평소 제 앞에서는 달콤하고 살갑게 굴던 우리 며느리가 저를 뒤에서 얼마나 험하게 욕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역대급 구두쇠야. 돈이 썩어 넘치는데도 절대 한 푼도 안 써. 자기가 무슨 영원히 살 줄 아나 봐. 집 한 채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가족들이 거지꼴로 사는 걸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꽉 움켜쥐고 살다가 나중에 혼자 골방에서 돈다발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러나 봐. 세상에 그런 지독한 인간은 진짜 처음 봤어. 억울했어요. 제가 돈은 좀 있어도 구두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는 더 끔찍한 말을 했어요. 아, 그 지독한 노친네. 언제 죽으려나 몰라. 빨리 죽어야 유산이라도 받아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자식들만 힘들어.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진짜 독한 게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잘만 버텨. 오래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냥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아직
환갑밖에 안 됐거든요. 요즘 환갑이면 청춘이라는데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립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불타오르더군요. 이게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별도 안 됐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그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그런데 왜 이런 걸 굳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수빈이한테 속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어머님만 바보처럼 이용당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새언니한테 당하는 저희 엄마 생각나서 지켜만 못 보겠더라고요. 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작 저런 이유로 생판 모르는 남을 찾는다니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봐요. 이렇게 날 찾아올 정도인데 굳이 말 예쁘게 지어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게 사실 수빈이랑 친구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데 매번 자기 남편이 의사라서 돈 많이 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알아요? 게다가 시어머니 재산도 많아서 자기는 완전 인생 역전했다고 매번 떠들어대는데 그걸 듣는 친구들 심정은 어떤지 생각도 안 해요. 자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수준이에요. 수빈이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시어머니가 돈 없는 집이라 평생 고생할 거다. 나는 운이 좋아서 저런 놓친내만 죽으면 재산 왕창 받고 제대로 인생 핀다. 이랬다고요. 며느리 친구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며느리 친구가 당황하면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 머리가 아프시거나 막 제가 둘로 보이거나 하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나 실성한 거 아니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이게 슬픔이 지나치면 웃음이 난다더니 화도 너무 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 친구는 제게 그 녹취 파일을 제 핸드폰에 전송해주고 돌아갔어요. 며느리 친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에게 바로 말하기엔 좀 위험한 일이었죠. 우리 아들 성격이 어떤지 제가 잘 알잖아요. 한번 화가 나면 며느리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을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큰 사달이 날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덮어둘 수도 없잖아요. 며느리의 이중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속아주는 척 한다는 건 정말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만 집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나타났어요. 아마 자기가 그동안 저를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했겠죠.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앉자마자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 친구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틀었죠. 자기 목소리를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손이 덜덜 떨면서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녹음 속 목소리, 네 목소리 맞지?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제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해요? 저 억울해요. 뭐? 네가 아니야?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래?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까지 똑같은데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 아니에요. 거짓말 그만해라. 입만 열면 거짓말인 줄 이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속일 줄 몰랐다. 내가 정말 이 녹음본을 가지고 음성 분석 전문가를 찾아가야겠니? 어머니,
그게 잘못했어요, 어머님. 처음엔 며느리가 되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녹취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절대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죠. 결국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고민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묻고 가야 할지였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선 두 번 다시 연기하지 마라. 가식적으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안 지 아들한테 다 말하고 싶지만 내 자식이 혼남 만드는 꼴 보기 싫어서 딱 한 번만 참고 넘어가는 거다. 또 한 번 내 귀에 너에 대한 나쁜 소리 들리면 그땐 내가 직접 네 짐 싸서 내보낼 테니까 명심해.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죠. 이번엔 내가 조용히 덮었지만 다음번에도 또 이런 일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땐 도진이한테도 다 밝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볼 거다. 알겠니? 마지막 기회 줬을 때 정신 차려라. 두 번 다시 용서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가식적으로 저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1층 공용 우편함에 빨간색 서류 봉투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홍보 전단인가 싶었죠. 그런데 가게 홍보지 치고는 내용물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일단 집으로 가져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찢자마자 그 안에서 사진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보기 싫었던 끔찍한 사진이었죠. 네, 바로 제 며느리가 떡하니 등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사진들은 바로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낯선 젊은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그 젊은 남자에게 앵겨붙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서류 봉투에는 그 사진과 함께 상대 남자에 대한 정보까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름부터 직업, 사는 지역까지 모든 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고작 2달 전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던 며느리가 또다시 제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치다니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자료를 저에게 보낸 걸까요?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 며느리 친구가 또 보낸 걸까 생각해 봤지만 만약 그 여자라면 왜 이번엔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몰래 서류 봉투를 넣고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의심스럽고 이상했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목소리가 워낙 분노에 찼는지 아들도 뭔가 큰일이 난 걸 직감하곤 금방 달려왔죠.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진들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너, 이 사진들 똑바로 봐. 수빈이가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꼴이다. 내가 네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도 더럽고 치욕스러워. 이 꼴 보려고 내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알아? 넌 이 꼴 보려고 그렇게 네 마누라 치마폭에서 살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은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내 엄청난 분노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수빈이가 이럴 리 없어. 엄마,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사진이야? 어디서 나긴. 누군가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놓고 갔더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이었죠. 너 이 상태로 수빈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정리해. 이런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사진을 보내온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의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하고 위험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와 단판을 짓는다고 집으로 간 이후 저는 아파트 관리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어요. 대체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 확인하려고요. CCTV 화면 속에는 제보자가 우비를 뒤집어 쓴 채 우편함에 봉투를 넣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을 망설임 없이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저를 찾아와 매달렸어요. 지난번처럼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 위선적인 눈물에 다시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죽을 만큼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반성? 네가 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쇼야. 이미 너한텐 충분히 기회 줬어.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눈물 흘릴 생각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미 저와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스스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들의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 때문이었죠. 며느리의 부정을 제보한 제보자 때문에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런 제보를 했던 걸까요? 단지 며느리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보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아파트 공용 현관 CCTV로 제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되어져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요. 아파트 CCTV상에서 그 우비를 입은 제보자가 지나가는 길에 주차되어져 있는 차량의 차주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이미 주차 장소를 이동한 후였기에 확인이 불가했죠. 또 블랙박스 상시 전원을 켜두지 않아서 녹화가 전혀 안 된 분들도 대부분이었고요. 이 방법으로 제보자를 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좀 집요해요. 결국 찾고 말았습니다. 그 제보자가 우비 모자를 벗고 걸어가는 장면을 찍은 블랙박스를요. 제보자를 찍은 차주분이 마침 그때 주차 중이었기에 딱 그분 차에 제보자가 찍혔더라고요. 그 차주분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도 안 오는데 우비를 입고 가는 게 영 수상했답니다. 덕분에 마침내 저는 그 제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제보자는 바로 며느리 친구였던 겁니다. 저를 찾아와 며느리가 제 욕하는 녹음 파일을 전해준 그 여자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미움이나 질투라고 보기엔 무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보자인 며느리 친구를 찾아서 연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들과 이혼할 며느리한테 너의 외도를 알려준 네 친구 연락처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대체 뭔 이유로 나한테 이런 걸 제보했냐고 묻기 위해 흥신소를 쓸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난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이혼 과정은 예상대로 순탄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보자가 준 외도의 증거 덕분에 아들이 이길 수 있었죠. 아들은 이혼 사건으로 인해 병원 개원 자체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병원 개원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었었거든요. 그냥 공짜로 도와준 건 아니었고 나중에 병원의 수익을 나누는 투자 방식이었어요. 개원이 지연되면서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근처 백화점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혼자 점심이라도 먹으려 푸드코트로 갔죠. 메뉴를 고민하다 우연히 시선을 돌렸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였죠. 제게 녹음 파일과 며느리의 외도를 제보했던 바로 그 여자요. 저는 순간 호흡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둘이 왜 함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둘은 저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음식 코너로 걸어갔어요. 저는 급하게 구석진 곳으로 도망가듯 숨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다가가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순간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총각, 급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저기 저 두 사람 보이지? 저 사람들 옆자리 가서 밥 먹는 척하면서 대화 좀 몰래 녹음해다 줘요. 예? 아이 제가요? 그런 걸 제가 왜 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 다 못하니까 일단 부탁 좀 해. 응? 나중에 밥값이랑 사례금은 넉넉히 챙겨줄게. 아이 참나. 아줌마 지금 사례금이 문제가 아니죠. 저 그런 이상한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청년이 제 말을 듣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갑자기 낯선 아주머니가 그런 이상한 부탁을 하니 말입니다. 총각,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응? 여기 현금 10만 원 줄 테니까 부탁 좀 해요. 빨리 좀 가줘요. 네? 네? 10만 원이요? 네, 바로 갈게요. 밥값도 계산을. 아이고, 알았다니까. 순간 청년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청년은 바로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득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청년은 제 지시대로 아들과 며느리 친구의 옆 테이블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휴대폰 녹음을 켜두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청년은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 친구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옆 테이블에서 천연덕스럽게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휴대폰 녹음 파일을 넘겨주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그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파일을 틀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 속 대화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친구와의 대화는 이랬어요. 자기, 이제 이혼도 확실히 끝났으니까 우리 관계 정리 좀 하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지금이 몇 년째야? 나 빨리 재혼해서 당신이랑 제대로 된 부부처럼 살고 싶어. 수빈이도 나가리 난 마당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자기를 만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병원 개원 준비도 이혼 때문에 너무 밀렸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리 결혼 이야기 터지면 주변 시선도 좋지 않을 거야.
아이,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돼? 또 그 소리야? 이혼하면, 병원 개원하면, 안정되면 다 핑계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 이제 지쳐. 이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수빈이랑 이혼 전에는 그랬다고 쳐. 지금은 이혼도 했는데 내가 왜 주변 시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데? 아, 알겠어. 네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부탁해. 그제야 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며느리 친구는 자신이 아들과 편히 결혼하기 위해 일부러 며느리의 잘못을 제게 알렸던 것이었죠. 처음 며느리가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 녹음을 들려주었을 때 제가 그걸 조용히 넘기자 결국 며느리의 외도까지 제보한 거였어요. 제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아들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화가 나면서도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을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모로서의 허탈함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깊은 회의감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저는 며칠을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허물을 감싸는 게 당연한 일이라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영영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아들의 얼굴엔 아무런 긴장도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과 그 여자의 일을 제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얻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진짜 네 얼굴 보는 게 부끄럽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아내 수빈이 외도 증거 내게 넘겨준 사람이 다름 아닌 네가 만나던 그 상간녀였어? 네가 바람 피우는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왜 나한테 그런 사진까지 보냈겠니? 어? 네 결혼 깨고 자기가 네 옆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서였겠지. 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는 거니? 어떻게 네가 수빈이 욕할 자격이나 있냐고. 너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마치 피해자인 척 억울한 척 굴었던 거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다. 난 네가 사람 구하는 의사 되라고 키웠지. 사람 마음에 칼 꽂고 가족 무너뜨리는 인간으로 키운 적 없어.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을 내 아들이라고 키운 내가 정말 한심하고 억울해서 잠이 다 안 온다.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제게 건넨 것이 자신의 내연녀라는 사실에 아들도 당황하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제게 그 녹음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놀람도 잠시였습니다.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엄마, 아직도 내가 숙제 검사나 받는 초딩으로 보여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아무리 엄마라지만 내 사생활까지 일일이 간섭할 권리는 없지. 안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살든 내 사생활이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순간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진이 네 말이 맞다. 너도 다 큰 성인인데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을 했네. 그래, 각자 인생이 있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오히려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큰 소리로 화내거나 꾸짖지 않는 걸 보며 안심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다음 말을 덧붙이자 아들의 얼굴색이 다시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다 큰 성인이니 병원도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차려라. 어? 아이, 뭐라고? 너한테 투자한 건 널 믿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지금 너 하는 꼴을 봐라. 사람이 덜 된 인간이구나. 네 병원 개원을 위해서 준비했던 투자 전부 취소할란다. 엄마, 아이,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투자금 이미 병원 계약금으로 다 들어갔다고. 계약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면 나 당장 망하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이 지경이면 망해도 돼.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나 완전히 파산한다고. 엄마는 단순히 열받았다고. 하나뿐인 아들 망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벌인 짓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병원을 열어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겠니? 너부터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든 말리든 해. 엄마, 나 진짜 끝장난다고. 아이, 제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투자 계약한 거야. 그래,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말하마. 이도진 씨, 난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믿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한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글러먹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자식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사람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도진아, 병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 모습을 봐라. 이렇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도, 아니, 부족하게 살지언정 인간이 먼저 되거라 도진아. 저는 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네 삶은 네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라고요. 아들 말대로 네가 다 큰 성인이니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이 결국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도움도 무의미할 테니까요. 결국 아들은 병원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투자가 중단된 후 병원 개원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성공과 명예에서 점점 멀어졌죠. 물론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요. 아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열지 못한 것이 마치 전부 제 탓인 양 몰아세우고 자신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죠. 아들은 결국 상간녀인 며느리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다툼이 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 끝내 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과의 연락을 끊고 한동안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외롭고 쓸쓸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늘 아들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어린 시절의 아들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이 말이에요.
특히 아들이 처음 의사가 되었던 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괴롭히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결국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애를 쓰고 희생한다고 해도 자식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와서야 그런 평범한 진리를 몸소 깨달았다는 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여행도 가보고 혼자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겠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때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과의 만남을 미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아들도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며 삽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바람이자 가장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